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삼양데이터 시스템이 아니고요. SK 주식회사 CNC의 정유경 수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해서 긴 시간 지금 세션들 들으시느라 굉장히 피로도도 좀 있으실 거고 하실 텐데, 전체 지금 저희가 여기 하고 있는 트랙이 데이터 트랙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요즘 분석에 대한 관심도 워낙 높으시고 해서 저희가 오늘 런칭하는 업계인사이트 플러스라는 제품도 분석에 대한 기술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 앞서 소개드렸던 스키테일이라는 솔루션도 분석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솔루션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이유가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AI라는 이름으로 딥러닝, 머신러닝 포함해서 분석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분석, 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의 트렌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고요. 저희가 고객사와 함께 성공 사례라고 최근에 적용해서 좀 활용했던 레퍼런스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기업에서도 동일한 고민들을 갖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또 도입하시고자 할 때 어떻게 우리는 시작을 해야 될지 하는 부분들을 좀 정리해 드릴 수 있는 세션으로 3가지 세션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데이터 어널리스트 트렌드입니다. 일단 데이터 어널리틱스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AI 이런 얘기들 이제는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단어가 됐고요. 그런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부분들이 아니라, 제조 현장에서는 식스시그마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통신이나 금융이나 유통 같은 B2C 기업들에서는 CRM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시간 동안 분석을 해왔습니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고, 그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분석이라는 것들은 업무 현장에 적용하는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이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이 상용화되고 우리 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쓰이게 된 최근에 와서 좀 더 각광받고 좀 더 많은 영역에 우리가 이걸 적용해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은 것 같고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퀘스천, 그리고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런데 과거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우리 기업 내에 있는 데이터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 혹은 내 업무와 관계없는, 없어 보였던 사내의 다른 영역의 데이터들과 매시업해서 데이터들의 활용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서 이런 데이터와 비즈니스 퀘스천을 어떤 도구,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통계 분석 기법을 활용할 것인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기술을 활용할 것인지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결국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말하는 거다.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수학 문제요. 계산식, 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계산만 하면 끝나는 수학 문제 말고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수험생들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서술형 문제라고 상상을 좀 해보시죠.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문제 이해예요. 서술형 문제 기억나시는 건, 저는 뭐 이런 문제들, 예를 들면 철수와 영인의 집은 학교에서 몇 킬로 떨어져 있고 영인의 집은 몇 킬로 떨어져 있는데, 철수가 몇 시에 출발했을 때 학교에 도착하면서 영인을 만나려면 몇 시에 출발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네. 서술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도식화하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문제를 해독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지금 제가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이 문제를 푸는데 사칙 연산으로만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미분이나 적분처럼 복잡하고 조금 더 어려운 공식들을 활용할 거냐를 결정하게 되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는 부분입니다. 결과를 봤더니 정답이 틀리면 우리가 다시 문제를 풀거나 혹은 문제의 접근을 다시 하게 되죠. 분석이 동일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퀘스천이 뭐냐를 먼저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비즈니스 퀘스천을 이해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뭐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이냐, 혹은 어떤 분류를 해낼 것이냐, 혹은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우리의 목적이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분석 방향이 명확해졌을 때 그걸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해법, 다시 말하면 알고리즘,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 있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선택하고 그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성능이 나고 퍼포먼스가 나도록 구현하는 부분들이 포함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성능을 평가했을 때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다면 모델을 다시 들여다보거나 우리가 분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게 되죠.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흔히 기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을 공부하는 게 분석이다라고 오해하시기 쉬운데 사실은 데이터 분석은 저렇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비즈니스 퀘스천을 이해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모델을 실제 적용해서 우리 현장에 의미 있게 활용하는 부분까지 전체를 모두 다 포괄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분석 기술들의 트렌드가 어떠냐 한번 보시면 그야말로 AI 전성시대입니다. 글로벌 탑티어들만 이런 AI 기술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도 성공 사례가 속속 오늘도 앞선 세션, 오전 세션에 많은 저희 관계사들 혹은 고객들께서 나와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들을 들려주셨는데요.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기술들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현업주도의 보편화라고 했어요. 분석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어서 분석 전문가들이 언제까지나 고객사에 가서 늘 프로젝트 하듯이 가서 단기적으로 모델 생성해주고 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분석을 적용해야 되는 요소의 업무 영역들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분석 역량을 확보하고 현업들이 일상적으로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데 활용하고자 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분석의 양이라는 게 가짓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는데 데이터가 분석하는 과정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포함해서 데이터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사용량이 데이터의 트래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폭증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사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을 보편화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도입하고 검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현업들이 데이터를 기존에는 IT가 서머라이즈된 데이터를 가지고 일부 엑셀이나 혹은 또 분석 툴들을 활용해서 썼다면 로우 데이터, 로그성 데이터들을 직접 핸들링해서 분석에 활용하고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쳐다보고 하는 일들이 빈번해지다 보니까 IT 조직의 입장에서는 전사적으로 데이터를 그러면 어떻게 거버넌스 체계를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의 영역으로 또한 이런 부분들까지도 변화를 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과 활용의 트렌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오늘도 그렇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중에서도 데이터 어널리틱스를 활용한 이런 도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더 이상 이제는 미룰 수 없는 트렌드고 우리 기업도 이제는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다녀보면 질문들이 있는데요.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빅데이터, AI, 머신러닝, 딥러닝 그게 뭐죠? 두 번째, 적용해서 정말 성공한 사례가 있나요? 가능은 한 건가요? 정말 과거의 전통적인 분석하고 다른가요?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셨고요. 요즘에 저희가 듣는 질문은 더 이상 그런 질문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죠? 우리도 하고 싶은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얘기죠. CEO께서 경영자 조찬 모임에 다녀오셨고 혹은 이런 오늘과 같은 컨퍼런스에 다녀오셨는데 우리도 세상이 굉장히 많이 적용하고 있더라.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올해 안에 성공 사례 하나만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 하시면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기사로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는 사례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데 저거는 그냥 포장해서 기사화하기 위한 거 아닐까? 혹은 근데 우리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 아닐까?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요. 해보고 싶은데 우린 조직이 없습니다. 기술도 없고요. 인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현장에 가면요. 변화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주도하는 조직 입장에서는요. 뭔가 새롭게 바뀌는 거 너무너무 싫고요.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의 어프로치는 이렇습니다. 과거에 전통적으로 그냥 저희가 할 때는 전통적인 SI 방식이라고 가운데 나와 있는데 특정한 요건을 가지고 분석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만들자고 하십니다. 저희 보통 그렇게 접근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요즘 뭐냐면 경영층의 의지는 있으신데 조직과 역량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고,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제도 못 찾겠고 하시는 기업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요즘 접근하는 방식은 데이터 COE라는 방식, 분석의 주제부터 같이 찾아드리고 고민해드리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분석을 저희와 같이 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같이 확보해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이런 방식과, 여전히 전통적으로 단기간 내에 특정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의 전문적인 경험과 또 기술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움드리는 방식, 그도 안 된다면 아주 작은아마 POC나 피저빌리티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증해보는 걸 먼저 제안해보는 방식, 이런 형태로 고객사의 레드니스와 또 니즈가 얼마나 다른지에 따라서 저희는 좀 다르게 어프로치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COE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소개를 간략히 드리면, 분석을 저희가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주제를 받아다가 저희가 그냥 분석만 대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는 부분부터 분석을 수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해드리면서 동시에 고객사의 역량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빠르게 DT 성공 경험을 확보하시면서 역량도 내재화하고 일하는 방식을 혁신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전사 밸류체인에 대해서 DT를 추진하는 유닛 조직들과 밀착해서 같이 협업하는 구조로 일을 도와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 그룹 내에 있는 각사, 그리고 다른 관계사, 다른 고객사, 대외 고객사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셔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에너지 화학 쪽의 어떤 기업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를 보면 기업마다 가지고 있는 밸류체인상에서 이런 그 후보가 될 수 있는 아이디어라는 주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생산이나 설비 운영 쪽도 있지만 R&D 영역도 있고 경영관리 영역까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이 기업이 저희가 데이터 COE를 하면서 처음에는 생산과 설비 운영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의 사례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마케팅 세일즈나 R&D 영역까지 해서 이런 분석 사례들을, 성공 사례들 하나하나 만들고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아이디어란 주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언제나 우리가 아이디어하게 분석을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언제나 그게 가능한 건 아니고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거나 혹은 이건 분석으로만 데이터로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빠르게 피저빌리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의 피저빌리티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실제로 그럼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 분석의 기술을 집중해서 활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 COE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장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몇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뒤에서 실질적으로 분석을 저희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공장에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스키테일을 설명할 때도 일부 시스템화된 모습을 살짝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 불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특정한 어떤 설비, 특정한 어떤 공정의 문제만으로 불량까지 이어지는 경우라기보다는 사실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영역에서 생산 설비의 문제라든가 이송도구, 생산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불량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기업에서는, 기존의 현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의 경험에 의해서 어디서 불량이 났다 그러면 이런 불량 유형들은 이런 설비의 문제거나 이런 원인 인자로 있을 거야 라고 감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의존해서 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테미컬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자동화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가지고 품질의 이슈가 생겼을 때 우리가 그 이슈의 원인을 찾아서 대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다면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한 것이고, 결국 이제 불량의 원인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일부 공정들 드문드문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전체 공정에서 원인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불량의 유형뿐만 아니라 인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더 확대해서 원인을 추적하고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구현해서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
보통은 불량이 어디서 났을 때 다량 불량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찾고 하는데 미니멈 하루에서 이틀까지도 걸렸던 그런 시간들을 단축해서 수분 내에 이런 원인들을 찾을 수 있게끔 좀 더 나아가면 사전에 미리 매일매일 불량의 현황들을 파악하고 원인 인자들을 우리가 찾아내진 리포팅을 전날 우리가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어떤 불량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세팅해 놨다면 밤새 이 불량 원인을 분석하는 모델들이 돌아서 그 모형의 결과가 리포팅돼서 아침 9시가 되면 담당자의 책상 위에 올려져 있고 혹은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자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만 회의를 한다면 가서 바로 대응하고 조금 더 생산성에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로 적용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역시 제조 현장의 얘기인데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데 반제품 형태의 어떤 프로덕트 패키징을 했어요. 근데 이 패키징된 제품이 그냥 딱 얘기해드리면 배터리 공장인데요. 배터리 공장에서 배터리 반제품을 생산하고 나면 이게 온전한 배터리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패킹된 배터리 반제품에 전기로 충반전을 계속해서 실제 배터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가기까지 그 뒷단의 마지막 공정에 걸리는 소요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립 공정으로 반제품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냈을 때 불량이 났다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그 뒷공정으로 넘어가서 대량 불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기업에서 반제품 모양의 그 배터리 반제품을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이미지 영상을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아 이게 생긴 모양을 보니까 이건 불량일 확률이 높아라고 이제 판독을 해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요즘 이미지로 분석하는 기법들이 워낙 기술이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딥러닝 기술과 이미지 영상 인식 기술들을 결합해서 이걸 판독해내서 설비 라인에다가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효율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시작된 부분이고 이 알고리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미지 영상 데이터를 학습에만 몇십만 장 혹은 거의 100만 장에 가까운 이미지 데이터들을 학습에 넣었고 1차 개발 저희가 모델을 작년에 했을 때 양품과 불량품을 판별해내는 비확률이 오차율 5% 언더 그러니까 2몇 프로 언더로 저희가 지금 정확도를 가지고 불량을 판별해낼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양품이라고 판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불량을 단 하나도 양품이라고 잘못 판독하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한 확률로 모델을 검사를 해주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올해는 제품 생산 라인에 적용돼서 거의 똑딱똑딱 넘어갈 때 이게 생산 라인이 흘러가는 속도에 맞추어서 양품과 불량품을 판독해낼 수 있는 형태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저희가 고객과 함께 느낀 부분은 뭐냐면 수작업 판단으로 어떤 불량품을 검사하는 데 걸리는 샘플링으로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전수검사를 적용하면서 당연히 제품의 불량에 대한 어떤 수율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미지 데이터는 참고 데이터이지 실제로 이걸 분석에다 활용해 볼 생각을 잘 못했던 부분에서 실제 현장에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주면서 공장에서는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현장 엔지니어들의 경험보다 분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돼? 라는 의구심을 되게 많이 가지실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어떤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업무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현장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세션에서도 발표를 했고 AR 세션에서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딥러닝 기반의 드럭 디자인 플랫폼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바이오팜과 함께 작업한 부분인데요.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도 좀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자 해요. 신약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신약의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원들이 탐색하는 시점부터 해서 새로운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걸리는 소요 시간이 한 10년 넘게 평균 한 15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수반되는 비용도 거의 한 2조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부분이 신약 후보물질 탐색, 여기 지금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이 영역이고요. 신약을
만들어서 임상 실험으로 가기까지도 아니고 그 가기 전 단계에 후보 물질을 탐색하는 데만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원들과 또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시간이 소요되는데 거의 후보 물질 탐색에만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6, 7년, 평균 한 5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AI 딥러닝 모델을 활용해서 이런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부분들은 이런 원래에 가지고 있었던 후보 약물에 대한 어떤 정보, 미리 가지고 있었던 정보, 또 외부에 알려져 있는 어떤 정보들, 이런 것들을 DB화해서 이걸 레퍼런스로 해서 후보 그 안에서 패턴들을 파악해서 그 약물의 속성들을 우리가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을까? 이 후보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드럭 라이크한지를 판단해내고 예측해내고 그리고 이것이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를 판단해내는 모델들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화합물의 구조를 크리에이션 해내는 부분까지 딥러닝의 역할로 가능해진다면 이 신약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 AI가 실제 사람을 대체하진 않겠지만 사람의 의사결정을 조금 더 사람의 역할을 조금 더 의미 있는 영역에 쓸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저희 모델로 개발돼서 플랫폼화가 완성이 됐습니다. 기사화된 것들 중에서 최근에 나오는 기사들 중에서 뭐 AI가 그림을 그렸다 혹은 뭐 기사를 썼다 또 새로운 가상의 인물을 얼굴을 만들어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제너러티브 모델들에 대한 얘기일 건데요. 이런 딥러닝 모델들,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술들이 과거의 패턴들을 학습해서 내가 이것이 어떨 것이라고 예측을 하거나 분류를 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까지도 같다라고 해서 기사화가 많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현실 세상에 우리 현장에서는 이렇게 그런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레퍼런스 할 수 있는 모델들을 학습을 해서 이것이 진짜 그 프로퍼티가 어떨 것인지를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새로운 어떤 유사한 형태의 화학 구조물들을 크리에이션 해내는 이런 모델들을 통해서 결국 연구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후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취사 선택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내가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기술들이 이렇게까지 발전이 되는데 이런 부분만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많이 해왔던 혹은 꼭 제조기업이 아니거나 바이오 기업이 아니어도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가격, 수요 이런 마케팅적인 영역에서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에도 활용이 됩니다. 이 기업은 화학 영역에서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프라이스 스프레드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제품의 가격과 원자재의 가격을 제외한 마진에 대한 부분들을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가격을 의사결정하거나 혹은 선물 거래를 할 때 선물 리스크를 해칭하거나 혹은 수요 공급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생산량을 조정하는 데 있어서도 계획에 반영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 때문에 스프레드라고 하는 마진을 예측하는 것 그리고 프라이스를 예측하는 데에 대한 니즈가 있었는데요. 문제는 기존에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예측 모형들을 만들어서 쓰고는 있는데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서머라이즈된 데이터 그리고 몇 개 안 되는 인풋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델의 성능이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고 이것들을 머신러닝이나 이런 기법들을 활용하면 조금 더 예측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마케팅과 시장에 관한 얘기다 보니까 조금 더 비정형 데이터,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주는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어프로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가 저희 미션으로 받은 게 실제 값과 저희가 예측한 값의 오차를 $10 언더로 맞춰달라는 얘기를 요구사항을 들었고 실제 저희가 만든 모델이 $10 언더에 그리고 모델의 그 가격의 등락 방향을 예측하는데 효과를 좀 본 부분이고요. 이 외에 여기다 이게 시장의 가격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원유가가 등락을 한다거나 제품의 경쟁사 공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거나 하는 시장의 이벤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비정형 데이터들을 활용한 활용한 인덱스들을 모델에 추가적으로 더 반영을 함으로 인해서
모델의 오차율을 조금 더 낮게 만들 수 있었던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시간 관계상 굉장히 빠른 말투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 사례들이 결국은 앞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앞쪽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것들도 일회성으로 어떤 예측을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제품 하나에 대해서 전략 상품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제품군으로 확대를 하거나 이 제품의 가격 영향도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운영하고 현업들이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추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화가 좀 필요하고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현업들이 실제 모델들을 개발할 수도 있는 역량들을 또 혹은 그를 위한 지원들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 시스템화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기술 요소들을 반영해서 시스템화까지 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많은 기업들이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제가 앞에 나와서 소개해드리는 이런 사례들이 다른 어떤 기업들에서 했던 성공 사례라서 분석 전문가와 SK 주식회사 CNC와 프로젝트를 한번 하면 되는 문화가 아니라 결국 고객들이 원하시는 건 어떤 주제 영역에서 내가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벤치마킹 사례도 좀 제시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접 당장은 할 수 없으니 분석 전문가가 와서 도움을 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기업도 성공 사례를 좀 확보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좋겠고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들을 우리도 전수받아서 앞으로는 우리도 좀 지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역량을 내재화해서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고 계신 것 같아요. 결국 저희가 생각하는 디지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새로운 기술,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이런 용어들로 대변되는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역량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저희 기업이 오랫동안 비즈니스를 해온 SRM 영역에서 IT 서비스의 기반 기술이 되는 기본적인 기반 기술과 또 각각 인더스트리에서 그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 퀘스천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업에 대한 인더스트리 날리지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을 다 엮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것이 다 융합돼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 역량이 바로 진정한 디지털 역량이 아닌가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SK 주식회사 CNC가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IoT와 블록체인을 포함한 이런 기술 요소들을 저희가 오늘 주로 사례는 제조와 바이오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 제조, 통신, 유통, 인더스트리를 망라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준비를 저희는 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세션들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유독이 데이터와 데이터 분석에 대한 얘기가 많은데요. 결국 기업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비즈니스 혁신을 하는 데 있어서 키 이네이블러는 결국 데이터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는 숨은 패턴들 그것을 결국 통찰력, 인사이트로 만들어낼 수 있는 엮어낼 수 있는 역량 이것이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러면 어떻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퀘스천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런 세션들에서 발표된 내용들과 또 부스에 전시되어 있는 각종 기술들이 여러분들의 고민에 답을 드릴 수 있는 힌트가 되는 시간들이었기를 좀 바라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늦은 시간인데 끝까지 귀 기울여서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